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는 뭐니 해도 국회 본회의였습니다. 오후 2시에 열렸던 국회 본회의, 결과적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국회 연결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차례로 의사 진행 발언을 했는데 주요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국회의장이나 다수당이 되었다고 해서 41.5%를 지지한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승자 독식으로 국회를 독단으로 운영하게 되면 국회가 국론 분열의 장이 되면 물론 협치의 배는 가라앉게 됨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저주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국민이 국회에게 준 권한대로 176석 대 103석의 비율을 정확하게 국회의 권한으로 해서 상임위에 배분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최대 양보안 중에 최대 양보안이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열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 수용안을 의원총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총선민을 외면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열망하는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반시대적인 구태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의 저 발언이 있기 전에 오늘 오전 상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8개 자리 중에서 11곳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통합당이 나머지 7곳을 배분하는 쪽으로, 그리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통합당이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는 쪽으로 통합당에 제안을 했고요.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그 안에 대한 가부를 물었지만 여기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에서도 각자의 주장을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박병석 의장이 사흘의 협상 시한을 더 준 건데요. 오늘의 일반 이 흐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밖에서의 어떤 협상,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의석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협상안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내부에서도 사실 비토를 받고 이러면 이제 사실 대표가 나가가지고 협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실상 최대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18개 중에 11개 가져가고 7개 줬다는 건 의석수보다 사실은 더 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결이라든가 국토위 그리고 이제 지금 정보위 같은 경우는 소위 알짜 이제 상임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주면서 법사위를 가져오겠다 뭐 이건데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자구 수정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사위의 막강한 권한도 사실상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이제 일하는 국회 하자는 그런 취지고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요. 그 이유는 이게 일종의 21대 의정활동의 기조라고 이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일하는 국회. 그러니까 결국엔 법사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입법 활동을 제약하고 늘 지연시키고 이런 걸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를 야당에게 줘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지연되고 뭐 이런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이 권한을 제거시키고 활발한 어떤 입법 활동, 특히나 이제 코로나의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를 지원해 줘야 되는 임무가 또 국회에게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이 법사위를 가져와서 실질적인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치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통합당이 협상을 한다는 거는 거의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 기조가 15일까지 유지된다면 15일에는 아마 상임위 위원 배분이 강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제안을 결국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의원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 통합당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왜 이런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통합당이 지금까지 의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몇 개의 상임위원장을 더 가져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 예를 들자면 예결위라는 경우 예결위원장을 주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시절에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사실 묶어서 야당 몫으로 지금까지 활용해 왔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가 특별히 무슨 그 야당한테 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예결위가 예전처럼 법정 시한을 넘겨서 막 12월 31일까지 끌어갖고 차수 변경하던 시절이 아니라 네. 이제는 어느 시기를 벗어나면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이 어떤 예전처럼 막강한 법사위원장과 동등한 그런 정도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네. 중요한 건 anything but 법사위원장입니다. 통합당의 생각은 지금 이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지금 아까 한 부분 있잖아요. 네. 지금 승자독식으로 국회를 독단으로 운영하게 되면 국회가 국론 분열의 장이 된다.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에 했던 얘기인가요? 언제나 했던 얘기입니다. 예. 특히나 제가 기억해 15대 국회인가요? 그때 당시에 지금의 통합당이 과반을 넘겼었어요. 배우수석을. 그때 바로 이 민주당에서 이 지금 원 구성 협상안을 지연하면서 내놨던 얘기가 아니 다수당이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버리면 국론 분열된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의 어떤 협상 최대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합당으로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예를 들어서 자꾸 심사를 빼겠다라고 야당한테 얘기하는 건 그 법사위의 자꾸 심사 아니라는 건 야당이 갖고 있어야 무슨 어떤 권력이 되는 것이지 자꾸 심사를 내려놓든 안 내려놓든 법사위가 여당으로 가버리면 야당한테 그 자꾸가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통합당에서는 지금까지 13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했던 그 논리 그대로 사실 야당한테 줘라라는 게 통합당의 지금 의견입니다. 오늘 본회의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요.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거의 다 참석을 했고 통합당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야말로 대표로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16분 동안 국회가 열렸다가 박병석 의장이 사흘의 말미를 더 주면서 2시 16분에 산회를 했습니다. 그런 산회를 얘기를 하니까 사흘 말미를 주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에이 하는 또 이런 야유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 일련의 이런 국회의 오늘 흐름들은 그동안에 어떤 거부를 했을 때 그 보이콧을 했을 때 좀 물리적인 대치도 좀 있긴 했었는데 그걸 비교해 보면 좀 희망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 21대 국회도 이전을 답습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출발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의 어떤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사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출발점이 다시 어그러지는 이런 장면인 것이고 저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안을 즉 협상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안한 거를 의총회까지 가져갔다는 거는 본인은 그걸 받을 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 그걸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수석부 원내대표가 대결적인 정치로 돌아간다. 그 결과가 어땠었나요? 우리가 20대 국회 돌아가서 동물국회라고 얘기를 하고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결과가 4.15 총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참패를 사실상 준 것이고 그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에게 상당 부분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결적인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국민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의석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다르냐. 의석수 차이가 이렇게 현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지금 야당이 통합당이 그런 해석 전체를 좀 더
뭐랄까요, 좀 적극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 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의 어떤 관행, 과거에는 야당이 가졌으니까 지금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지지층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를 공전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지, 그거는 지금 이 협상안을 추인 안 한 국회의원들, 즉 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며칠 동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상임위 강행을 하게 되면 강행 처리를 할 경우에는 짓밟히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소런 비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통합당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응대를 앞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이겁니다.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자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갖고 장애 투쟁을 한다거나 그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도 오늘 사흘을 준 건 그러니까 첫 국회 개원부터 자기가 직권을 활용을 해서 상임위를 자기 마음대로 명단 제출 안 했으니까 구성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런 국회의장으로 예. 지금 기록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야당 통합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어차피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애투쟁을 한다 시작부터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의 협상 과정에서 뛰쳐나가거나 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어쨌든 협상의 틀을 벗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통합당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임 정치 그냥 하자.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장이 되더라도 그 위원들의 구성은 과반 이상이 전부 다 여당 의원들이고 예. 그래서 위원장이 사실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아예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결과는 저쪽에서 원하는 책임지니까. 대로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대로 져라. 네. 라는 어떤 초선들 목소리도 있긴 있어요. 다만 어쨌든 전망을 물어보시면 저는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쪽 김세령 원내대표가 사흘 동안 한두 번 정도는 더 서로의 카드를 내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다시 의원총회에 내놓을 수 있는 안을 가져온다면 의원총회에서도 이번에도 거부한다?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어떤 그런 이 원하는 것을 서로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지금 통합당에서 할 수 있는 건 여당의 배려밖에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짓밟히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처음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했을 때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한테 있다라는 걸 미리 베이스로 깐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시계는 흘러가고 있고요. 사흘의 시간, 72시간의 시간 동안 여당과 야당의 누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아니면 지금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처음부터 좀 어긋장난 국회를 만들어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사흘 뒤를 전망을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태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게 어느 쪽에서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아예 이것은 불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상 모든 카드를 다 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사실상 통합당 의원들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고 통합당 의원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의총에서 그거를 다시 추인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다시 추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당의 대표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 당과의 어떤 협상에서 뭔가 힘을 얻어서 내부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내부가 흔들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지금 의석수의 어떤 격차 그리고 지금의 상황 그리고 일하는 국회라는 것이 사실 명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 면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통합당 의원들이 주말에 연쇄적으로 좀 만나셔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왜냐하면 이제 칼자루는 그쪽에서 쥐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칼자루는 통합당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무조건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표만큼의 예를 들어 177대 뭐 106석만큼의 지금도 그런 어떤 지지가 또는 그런 현재 원구성의 어떤 책임을 그렇게 돌리고 있을지 그건 여론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예. 결정적으로 어차피 이게 다른 어떤 상임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가 문제였다면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지금 제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이 심사를 제외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제외한다면 법사위가 그걸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현행으로도 사실 그 120일이 지나면 그것을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은 가져가라. 대신 자꾸 심사 부분은 제외하겠다라고 협상을 마지막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는 민주당이 좀 더 전향적인 카드를 내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쪼록 사흘 뒤에는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원구성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지를 놓고서 정치인들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일주일 이상 무슨 중계 방송하듯이 하는 것은 글쎄요. 이것도 뭐 그렇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간에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위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낙연 의원 그리고 반 이낙연 연대가 또 형성되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내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이 아니고 예. 거의 대부분은 그 편가르기 하면 안 된다. 어허. 그리고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가야지. 지금 코로나가 지금 눈앞에서 일고 있는데 이게 당내 분열이 일어나는 건 안 된다. 그냥 그 쉬운 이제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이게 일반 당원들의 중인 것 같고요. 소위 잠룡이라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몇몇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굉장히 지금 우리 당의 그 중요한 자산이고 또 우리 당원이나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당대표 도전하는 문제가 이렇게 또 당내에 굉장히 많은 지금 우리 당의 어떤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어떤 흔쾌한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이 당에도 부담스럽고 또 우리 당의 1위 대선 주자에게도 저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이 당권 경쟁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모으게 될지는 불과 며칠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문제였지 사실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셨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치열하게 그리고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대가 형성됐다. 이거 언론이 만든 프레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또 경쟁자들은 그것을 또 부인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이런 당권 경쟁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합종 연행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대선이 국면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대가 대표를 뽑는 것이 갑자기 이제 부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초전 양상이 되고 이 전대를 어떻게 치르고 여기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 일종의 이제 프리미엄을 갖고 대선 후보 경선의 입구에서 뭔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상 다 여기 지금 뛰어들고 있다. 네. 대선에 뛰어들지 못하는 분, 이제 지금 전대에 뛰어들지 못하는 분들 사실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정세균 총리라든가 이재명 지사라든가 뭐 네.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고 여기서 당대표가 됐을 때 세력화가 가능하고 그 힘으로 이제 경선을 치를 수 있는 동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놓칠 수 없는 것이고 그 면에서 탑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이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연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반낙연, 뭐 친낙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구분법이 어떻게 보면 이
그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을 분열시킨다는 그런 비판을 직면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반이낙연이냐 친이낙연이냐는 거는 결국에는 반친만 빼면 이낙연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이낙연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게 만드는 프레임 구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연대라는 것이 반 이낙연 연대가 사실상 그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김부겸 전 의원이라는 변수가 이번 당권 경쟁, 당권 레이스에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일단 본인이 대권이 도전을 안 하고 당권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속도로 또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김부겸 의원의 역할 더 중요해 보이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부겸 의원 측에서도 반대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왜 지금 대권을 놓겠다고 이야기하느냐. 너무 이르고 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보폭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김부겸 의원 측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승부수라고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당권을 도전함으로써 그 다음 수순, 자신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수순을 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도리어 이렇게 뭐랄까 분열이다 뭐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당권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느 당이든 사실은 그런 이거의 갈등이 꼭 나쁜 의미의 갈등이 아니거든요.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토론과 혹은 이합 집산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순리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도리어 이낙연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이 됐을 때부터 지금의 어떤 상황은 우리가 모두 다 예견하지 않았던가요? 예. 선대위원장이 돼서 만약 승리가 되면 대세론이 굳어질 테고 대세론이 굳어진 거를 그 바탕으로 해서 당권에 도전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권이란 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자리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2번씩 그 당 중진회의나 최고위원 하면서 메시지 던질 수 있죠. 또 공식적으로 의원들을 만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세를 과시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당권을 포기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자신의 어떤 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저도 이낙연 의원이 이걸 할까 말까 그때 고민을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흘 만에 청와대에 찾아갔던 것도 이면에는 당권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또 이렇게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김부겸 의원을 물어보셨는데 김부겸 의원도 승부수고 이낙연 의원도 승부수입니다. 대선을 굳히느냐 이것이 이낙연 의원 측에서는 이게 점점 커지는 게 문제가 그러면 문제가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대세로는 조용히 한 1년을 그대로 가야지만 대선이 유리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든 지지율을 반등을 해야 될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문제를 계속 키워가면서 논란을 키워가면서 이 판을 키워가는 것. 어차피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거는 계속 우리가 기사로서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이뤄내서 당대표가 된다면 그야말로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불러올 후폭풍이나 자신의 어떤 정치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악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초전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 대선에 먹구름이 활 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여기서 승리를 했다. 그럼 갑자기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네. 지금의 남은 7개월 정도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후보로 급격하게 부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어느 누구도 잠재적인 어떤 후보들은 이 전대를 놓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나갈 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인데 이거를 안 하고서 대선으로 직접 간다. 네.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결정적으로 이 대선에 가는 길목에 사실 전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요. 그 결과 좀 보면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차기 대권 주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낙연 의원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 이후 후보들은 그렇게 큰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응답을 거절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대답이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은 것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 그래픽,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이종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직전까지의 이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이 대선에서의 후보들과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즉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2017년까지의 그런 대권 후보들은 맹렬한 지지자 그룹이 있었어요. 네. 뭐 노사모라든지 박사모라든지 또 뭐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후보 시절 훨씬 이전부터 이렇게 대권 후보로 거론됐을 때부터 집결이 굉장히 강했고 그 집결이 강한 정도가 하나의 어떤 정말 팬덤 현상까지 일어나는 그런 명망가 그룹의 좀 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대권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굉장히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대권 후보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쭉 보시지만 그 이전에 그런 이 팬덤 현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지금 후보들은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맹렬한 지지가 막 30% 이상 막 계속 붙고 이런 식의 어떤 주자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대권 주자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네. 즉 야당 후보가 누가 되고 여당 후보가 누가 되고 양쪽의 후보들이 누가 되고 그런 척도에서 서로 간에 어떤 바라보는 그런 게임을 어떤 의미에서는 즐기는 것인데 네. 지금 보시면 야당이 질이 멸렬하지 않습니까? 네. 야당 후보가 안 보여요. 네. 그런 가운데서의 야당 후보 성향, 그러니까 내가 보수 쪽이고 오른쪽에 있는데 후보가 안 보이므로 거기에 대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43% 정도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사실은 저것이 굉장히 많은 또 출렁거림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 그대로 이런 어떤 추세가 이어질 수는 없는 아주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에 불과한 그런 지금 이 후보 지지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오른쪽에 이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응답층이 저렇게 많은 것은 아직까지 뭐 대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수 진영, 보수 후보들 구심점할 만한 인물들 거기에 대한 응답, 거기에 대한 여론을 갖고 오고 있는 후보들은 사실 안 보인다. 이 부분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결과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뿌리로 찾아간다 그러면 탄핵에서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게 4.15 총선에서의 참패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예. 새로운 정치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리더십을 사실 어떤 특정 인물들이 보여주고 선제적으로 지금 당을 주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 관리자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대선에 나갈 수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관리형의 이미지가 크고 본인 스스로가 뭐 한 40대 경제 전문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세대 교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이제 모셔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지도자는 특히나 이제 대선급의 지도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의 역사를 봐도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봐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누굴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저는 경쟁력 없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그런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분들을 빨리 찾아서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그분에게 맡겨서
경험하고 검증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낙연 이제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28%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인 거고 과거 총리와 선대위원장의 그런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사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지 그것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권에 나서는 이유도 당을 맡아서 사실상의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 지지율을 상당히 공고하겠다. 그런 차원의 의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종근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슈를 선점하는 데 있어의 지금 탁월한 글쎄요 저희가 재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효과를 불러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한 부분도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화두를 제시했고 기존의 통합당적 사고로서는 제기하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본소득 그러면 무조건 통합당은 반대를 해야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뭉뚱그려서 민주당 또는 이쪽 그 진보 좌파 계열에서는 무조건 기본소득은 해야만 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해보자라고 나선 순간 민주당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소득 무조건 진보에서는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고 그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계열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기본소득은 우파적인 시각이다. 기본소득보다 그 전국민 고용제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기본소득의 이 여러 가지 어떤 칭의 백가쟁명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학자들이나 또 의원들마다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성과다. 정치통합적인 성과가 아니라 정책적인 성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씩 알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분열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입장이 다르면 다를수록 국민들은 그걸 알게 되니까요. 지금 이번에 이야기하는 대학교육 문제도 사실은 정확하게 짚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학 교육은 단순히 교육적인 어떤 측면만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불평등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것도 그냥 혁명적인 그런 그 안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들을 그냥 단순히 이슈 전환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가 통합당의 하나의 어떤 이 앞으로의 성패를 갈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소득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쪽에서 분열하니까 끝. 그냥 놔두고 다른 걸로 전환해. 이게 아니고요. 기본소득으로 하겠다 그러면 정말 보수적인 시각에서도 합당하게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기본소득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만 한다.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내놨을 때 아마도 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권한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학 교육의 최전선, 최일선에 계시는 김관옥 교수께서의 어떻게 더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제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영역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다, 기본소득이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접근했고 보수당의 차원에서 굉장히 부정적 측면들을 매우 많이 이제 내세웠는데 오히려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것은 논의 시작점을 발제를 한 그런 수준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평등성을 가장 강화하는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이런 기회의 균등성 우리가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이 옛날 말이 됐잖아요. 이런 문제까지를 이제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필요한 영역을 사실상 접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일정 부분 발제의 수준이고 이것을 얼마만큼 수준 높게 또 실천적인 측면으로 가져가느냐의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매일 빠짐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뉴스, 새로운 뉴스를 전해드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요, 접경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루 앞선 어제는 청와대 NSC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고요.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이게 사회 이념적으로 진영 간의 어떤 정쟁의 요소로도 쓰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도의 이 같은 발표들을 위시하여 지금 최근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청와대 말씀부터 드리면 청와대가 7일 만에 NSC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NSC를 열었고 또 사무처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그런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7.4 공동성명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7.4 공동성명에 이어서 노태우 정부, 그다음에 뭐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의 그 합의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모두 다 이 남북 전단이라든지 군사적 긴장 상태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관련 법을 동원해서 금지를 할 수 있다,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단히 근데 전 부적절한 게요. 7.4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부분은 당시만 하더라도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양측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그런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쪽에서도 당시에는 군사적인 전단이 뿌려졌었고요. 양쪽 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그러니까 군사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간 영역을 제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였어요. 7.4 공동성명은. 예. 그리고 최근에 판문점 선언을 보면 판문점 선언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군사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 행위 중에 확성기와 그다음에 전단 살포가 돼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그건 금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접경 지역이란 건 뭐 DMZ라든지 민통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이외 부분,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그것을 지금 완전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구역을 아예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과연 규제받을 행위냐. 국민의 어떤 기본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단 살포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을 제재받을 수 있습니까? 헌법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그 전단 살포로 인해서 위험에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또 논리를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그것도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파주 지역에서 임진각 부근에서 한다고 했을 때 네. 저쪽에서 고사포를 쐈고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계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저께 박상학 대표가 포함하는 자유북한 연합이 이 전단을 살포했습니까? 살포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묻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10번 했고 작년 10번 하는 동안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재를 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고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3월 달에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이걸 문제 삼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대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앞뒤가 좀 다르다는 거죠. 즉,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대북 단체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죠.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아직 지난번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급해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벌어질 것에 하는 건데 앞으로 벌어질 것에 대한 시민단체와 관련돼서 그 숱한 소통은 왜 안 하죠? 지금 이 정부가 표현하는 건 언제나 소통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조건 앞으로 할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까에 대한 논의만 지금 방법만 지금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즉 범법을 하지 않았는데 잠재적인 범법자로 규정하고 이 단체를 불허하겠다.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오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법을 하겠다라는 위협밖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 기본법부터 사실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건 북한에서 이야기했으므로 무조건 안 돼.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법 적용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대북 전단은 무조건 찬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내 기본법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대북전단 관련 대담을 나누다 보면 이 과정과 결과를 놓고
굉장히 견해가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제가 매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모르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도 김관옥 교수님의 견해를 여쭤보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안전, 국민의 안전, 주민의 안전, 이재명 지사가 지금 위험지구를 만들고 통제를 하겠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안보라든가 뭐 이런 국익에 위해될 수 있다 그러면 제약할 수 있다는 그런 판결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판문점 합의의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가서 남북한이 뭐 이 국가가 아니니까 남북한이 사실 사인을 하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키지도 않을 것을 사실상 거기 합의하고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사실 정부가 또는 입법부가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행위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늦게 한 것이다. 이 부분은 남북한 간의 어떤 긴장을 조성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단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겠어요. 뭔가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전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는 좀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북 관계는 뭐 그동안에 워낙 몇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그런 변수 아래서 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전개가 되는 점을 저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박지원 전 의원도 북한 반드시 대화에 복귀한다 오늘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또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